안녕하십니까. 일요 리서치입니다. 하여튼 지금부터 9시에 일정이 있어서 그 전에 좀 빨리 끝내야 되니까 매주 금요일마다 하고 있는데 하여튼 오늘 아침에도 굉장히 다양한 그 시각이 나와요. 그리고 제가 이제 녹음 전에 이제 최근에 컴콜이나 뭐 세미나에 들었던 얘기를 드렸잖아요. 근데 지금 약간 걱정되는 게 우리 하우스에서는 어제부터 그 말들을 좀 하고 있잖아요. 우리들도 뭐 이런 말씀드리면 욕먹을 수 있지만 잘 시장을 부합해왔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저희들 똑같이 뭐 하반기 되면 인플레 안정될 거고 뭐 이런 얘기를 해왔는데 야 이제 어느 날부터 또 다 똑같아졌어요. 한 2,600, 한 3,000 박스권 그리고 뭐 연말이면 인플레가 진정될 것이다. 그러면 보통 이제 둘 중에 하나거든요. 뭐 박스권이 깨지거나 박스권은 그냥 맞을 것 같은데 인플레에 대해서 생각보다 되게 좀 별거 아니다. 러시아 사태도 제일 흥미로운 거는 러시아가 문제가 되면 연준이 긴축 정책을 좀 후퇴할 거다. 이거는 정말 전혀 아니라고 저희는 생각하는데 지금 이런 분위기들이 좀 많은 것 같아서 오히려 인플레 위협에 대해서 시장이 굉장히 프라이싱 한 거냐는 생각들을 하는데 저는 지금 이거가 지금 생각보다 프라이싱 안 된 거 아니냐. 지수상으로는 거의 다 온 거 왔다 가는 것 같은데 저희가 생각했던 레벨로 왔었는데 이런 고민들이 있는 상상에서 오늘 좀 얘기를 해봅시다. 그래서 일단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러시아 사태 요새 최근에 이코노미스트가 저번에 무슨 PT 자료도 만든 거 있던데. 그거는 뭐 이제 금융시장에서 어떻게 변화하는지 그치. 그것만 보는데 과거 사례로 그 얘기 좀 잠깐 해줘요. 여기서는 제가 그 PT는 공식 자료가 아니니까 보여드리가 그러니까. 발간 안 했잖아 그거. 네, 발간 안 했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좀 요약을 해줘. 근데 뭐 그건 얘기할 만한 게 사실은 크림반도 사태나 아니면은 지금 러시아에서 문제가 생기는 우크라이나 사태가 어떤 배경으로 이제 일어난 거고 그 다음에 그게 크림반도 사태나 아니면은 이전에 미국의 중국 제재하고 비교했을 때 금융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쳤었나라는 자료거든요. 그래서 뭐 핵심적인 부분은 그겁니다. 그래서 선진국 지수도 불확실성 요인이 반영되면서 크림반도 사태 때도 그렇고 주가 지수의 조정은 일정 부분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거기에 더해 가지고 문제가 생기는 거는 러시아 같은 경우에 보통 이제 유가를 많이들 걱정을 하시는데 최진영 연구원도 동일한 얘기를 하는 게 유가 문제만이 아니라 소매기나 아니면은 금속 가격의 가치 상승으로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분량까지 같이 생각하면은 결국엔 인플레이션 우려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그 자료였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이제 본부장님 얘기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우크라이나 사태가 만약에 이제 러시아 문제가 발생을 하면은 그게 이제 연준에서 이제 정책을 후퇴할 수 있는 요인이 된다라는 얘기는 솔직히 말해가지고 연준에서 정책을 후퇴할 정도까지 러시아 사태가 발전을 하면은 금융시장은 연준 때문이 아니라 러시아 때문에 빠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연준이 후퇴를 하려고 그러면은 굉장히 연준만큼 큰 사태로 러시아 사태가 발전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러면은 결국에는 국지전을 굉장히 강하게 간다라는 의미밖에 안 돼가지고 그게 금융시장의 호재다라는 판단을 내리기는 너무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죠. 원래 피셔가 대포 소리에 주식을 사라 하면서 옛날 이라크전 이런 걸 얘기하니까 그런 분위기가 좀 있는데 사실 오늘 아침 발표에서 요 페이지 있잖아요. 제목도 여기도 잘못되어 있는데 아직 수정이 안 되네요. 아직 바꿔야죠. 이거 지금 바꾸고 있을 텐데. 사실 푸틴이 이렇게 개입을 하는 이유가 미국이 생각보다 이쪽에 굉장히 좀 무력 개입을 안 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게 많더라고요. 그죠. 이게 중국이 우선이다. 이 얘기를 해드리면 좀 이해할 것 같아요. 2월 11일이니까 지난주 금요일 날 발표가 됐어요. 그래서 자료가 이제 일주일 전에 금요일까지 저희가 업데이트를 한 다음에 다시 금요일까지 업데이트를 하니까 이게 안 들어갔었던 건데 지난주 내용에는 인도태평양 전략입니다. 인도태평양 전략을 발표한 다음에 중국에서는 굉장히 반발이 세게 들어왔었던 전략 발표였고요. 이 내용 자체는 그냥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바마 정부에서 하던 피보트 아시아 전략을 바이든 정권에서도 강하게 받아가지고 이어가겠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 이게 원래 저희 쪽에서 뭐 당연히 이어갈 거다라고 예상을 했던 이유가 오바마 정부에서 피보트 아시아를 만들었던
이런 사람이 지금 백악관 국가안보회 인도태평양 조정관에 들어갔어요. 이게 뭐냐면은 아시아 차르라고까지 불리는 자리거든요. 그래서 아시아 쪽의 대부분의 전략을 결정하는 자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밑에 있던 이제 실무진으로 일했던 캐슬린 힉스가 그 펜타곤 쪽에 국방부 부장관으로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지금 국방부 쪽 아시아 전략 담당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피보트 아시아 전략을 이어받은 사람들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피보트 아시아 전략의 핵심적인 사항이 과거에 이제 2011년 말에 발표가 됐는데 2012년에 나온 것들을 보시면요. 원래 미국의 전략은 중앙아시아하고 동남아시아 두 군데 모두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 동시 승리를 얘기하면서 중동 문제, 9.11 테러 이후에 중동 문제 해결이 먼저고, 그다음에 그 중동 문제 해결하는 김에 중앙아시아를 먹고 있으니까 러시아도 압박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었었거든요. 근데 피보트 아시아로 가면은 사실 중동은 이제 더 이상 신경을 크게 쓰지 말고 거기서 빠져나와 가지고 중국을 압박하는데 좀 더 집중을 한다라는 전략이라서 사실 이 카자흐스탄이나 아니면은 아프가니스탄 그다음에 키르키니스탄 같은 데서 미군들이 많이 밀려나고 그다음에 철군하고 이런 현상들이 발생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러시아에서 판단하는 건 이런 거죠. 미국은 지금 중국에 대해서 동남아시아 해상권을 통해 가지고 압박을 집어넣는 거에 주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중앙아시아나 아니면은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해서는 미국이 개입을 할 만한 명분도 그렇게 크지 않을 뿐더러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도 이게 지금 바이든 대통령의 최대 문제가 미국의 물가가 안 잡히고 있다라는 건데 러시아하고 굳이 분쟁을 일으키면서까지 물가를 올려가지고 러시아를 우크라이나를 구한다는 게 미국 국민들한테 과연 무슨 의미를 가질까라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미국이 강하게 개입하지 않을 거라는 거. 그 다음에 독일하고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전쟁이 난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우크라이나의 전쟁 난민 문제가 또 발생을 하고요. 그다음에 전력난 해결되는 게 그게 있었구나. 그건 까먹고 있었어. 네, 그리고 전력난 문제가 있는데 이 전력난 문제가 독일도 메르켈 이후에 새 정권이 이제 시작하는 구간이고 4월에 프랑스 대선이 있습니다. 그럼 마크롱도 전력난을 대선 이전에는 어떻게든 잡아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프랑스가 굉장히 강하게 얘기하고 있는 게 우크라이나를 과거 핀란드처럼 중립지역으로 놔가지고 러시아하고 유럽의 완충 지역으로 놓자라는 주장을 계속해서 해나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독일, 프랑스도 직접적으로는 전쟁을 전혀 안 원하고 있는 상황. 거기다가 러시아도 사실 14만 명이 이제 국경에 주둔해 있다라고 하지만은 14만 명을 가지고 지금 우크라이나에 진격해서 수도를 함락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비행기가 있으니까. 근데 점령이 안 돼요. 그러면은 러시아는 점령도 안 되는 우크라이나를 왜 공격을 해가지고 전면전으로 발전시키느냐? 라는 부분이 분명히 문제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국가들이 지금 전쟁을 한다라는 생각을 머릿속에 크게 가지고 있지는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제도 이제 스카이 TV 쪽에서 러시아가 그 반군 쪽, 우크라이나 쪽에서 영국 공격을 했다. 말하는 거죠? 예, 근데 영국 애들은 솔직히 이제 영국 사람들은 애들 하는 영국 사람들은 전체적인 그림에서 봤을 때 브렉시트에서 탈퇴해가지고 유로존 쪽에 그렇게 경제적인 연결점이 없는 상태에서 유럽을 한번 흔들려주는 게 영국 입장에서는 나쁘지는 않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가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전쟁에 대해서 요거 나면은 우리 쪽에 뭔가 이익이 있을까라고 주판을 튕기는 거는 영국 쪽이 좀 제일 세게 주판을 튕기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나머지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자존심 싸움에 들어갔는데 전쟁까지는 생각을 안 하는 그런 이상한 국면이 들어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대포소리의 주식을 사라라는 거는 워낙에 유명한 얘기라서 근데 그게 어제 대포소리인지에 대해서는 솔직히 저도 이제 제목을 안개 속이라고 말씀을 드린 게 그게 어제 그 수류탄 문제가 아무도 인정을 안 하는 수류탄 발사가 이게 과연 대포소리냐라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판단이 안 서는 부분이고요. 만약에 국지전이나
아니면은 뭔가 요거보단 조금 센 게 나올 가능성은 존재하는 것 같고 그랬을 때 조금 그때부터 이슈가 완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뭐 제가 봤을 때는 전쟁은 안 날 것 같은데 질질 시간을 끌기 때문에 이게 악영향을 줄 것 같고요. 왜냐하면 아까 말했지만 뭐 러시아나 우크라이나나 가장 큰 문제는 우크라이나는 그 곡물 생산국이기도 하지만 또 유럽으로 가는 어떤 가스 라인의 핵심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독일에서 진짜 싫어하겠죠. 그리고 뭐 그런 문제들이 계속해서 인플레 우려를 지금 나는 사실 이 문제의 본질은 인플레 우려를 자극하고 있다는 거라 보고 있고 이제 오늘 아침에 뭐 얘기도 했었지만은 누구죠? 그 크레딧 스위스의 졸라탄인가 누구죠? 스트레티스트 하여튼 네. 굉장히 공격적인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 굉장히 공격적인 얘기를 했거든요. 파열 보러 FOMC 이후에 기자회견도 하지 말라는 거 아니야? 지금 쉽게 말해서. 그렇죠. 시장에 너무 그걸 주는 너무 개입하니까. 주는 게 안 그리고 좋고. 제일 무서운 말은 하여튼 기준금리 장기금리 올려가지고 자산 가격 낮춰야 된다는 얘기를 해버렸다고 지금.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블라드 같은 경우에는 사실 핵심은 뭐냐면 금리가 실기에 못 쫓아가겠다는 거 아니에요? 사실 이런 금리 급격한 로켓처럼 올라온 이 수준을. 그래서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는 인플레 우려가 굉장히 강한데 인플레 우려를 그만큼 기업 실적이라던가 어쩌면 우리 우려 요인에 반영한 것이냐 좀 온전히 이게 좀 고민스럽다는 거예요. 정말 주가는 많이 빠져서 저희들이 생각했던 하단에 와 있는데 사실 기대값들의 변화는 굉장히 더딘 거 아니냐는 생각이 좀 있어서 우혜영 용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이번 연준 의사록이 그만큼 더비셨어요? 그 정도는 아니었잖아요. 그냥.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그래도 1월달 FOMC에서 3월에 금리를 인상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상태였고, 그다음에 기자회견에서 50bp에 대한 얘기들에 대해서 가능성을 파월 의장이 그 열어놓는 듯한 발언을 했기 때문에 뭔가 인상의 폭이라든지 인상의 시점이라든지 인상의 속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은 얘기가 있지 않을까에 대한 얘기를 생각을 했던 것 같고요. 플러스해서 그 1월달에 같이 발표됐던 그 대차대조표 축소 원칙이 있었는데 이게 공개가 되면서 왜 공개가 됐는지에 대한 고민들을 했을 것 같아요. 시장에서는 그만큼 QT를 뭔가 빠르게 가져가겠다는 의지는 알겠는데 그러면은 뭔가 스케줄이 조금은 가지고 있고 이것 때문에 이러한 원칙을 공개했는가에 대한 또 우려가 있었던 것 같은데 의사록을 보니까 사실 이런 거에 대한 내용은 없었죠? 그렇게 없었다라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인플레이션이 지금의 예상보다 그 경로를 벗어나서 더 올라간다든지 또는 더 하락하지 않는다면은 더 빠른 속도의 정책 전환이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는 하긴 했지만요. 이게 뭐 50bp를 의미한다라고 또 보기는 어렵고 그렇다고 QT를 뭐 1분기 말, 뭐 2분기에 가져가겠다는 의미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 생각했던 것보다는 덜 매파적인 내용들이 확인됐기 때문에 조금은 시장에서 오히려 도비시했다라고 평가를 했던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조금 우려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오히려 어떤 내용이 조금 주목할 만하냐면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 나왔던 얘기 중에 하나가 테이퍼링을 더 빨리 종료하는 거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3월 말고 뭐 2월, 1월 중에 빨리 종료를 해야 된다. 1월 FOMC에서 종료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던 의견들이 있었는데 연준 위원들 가운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준이 이러한 인플레이션 억제를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조금 더 빠르게 테이퍼링을 종료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만큼 지금 연준 내에서는 이러한 기대 인플레이션을 억제하는 거에 대한 고민이 되게 깊어졌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그렇게 됐을 때 만약에 뭐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간의 전쟁이 발발을 했다면 저희는 오히려 그게 물가를 조금 더 올라가게끔 만들어줄 수 있는 이슈가 아니겠는가라고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됐을 때는 오히려 연준이 후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빠르게 정책을 가져갈 수 있는 이슈가 되지 않을까라 평가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2015년도보다 더 빠른 금리 인상, 2017년, 2019년보다 더 빠른 축소를 얘기하는 것이 사실 2015년도 생각해 보시면은 15년 12월에 금리를 올렸고 두 번째로 올렸던 게 1년 후인 16년 12월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보단 빨리 가져가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1년의 텀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뭔가 금리 인상이 처음 시작했을 때 1년 동안의 기간을 가지고 과거에는 했었었는데 사실 이번에는 그렇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는 것이고 3월달에 금리를 올리면 지금 컨센서스는 계속해서 매월 회의에서 금리를 올리는 게 전망이 되고 있는 상태라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50bp로 3월에 올리기보다는 그냥 매월 금리를 인상하는 방식도 충분히 빠르고 충분히 긴축적으로 정책을 바꿔나가는 선택이 될 거다라 말씀을 드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QT에 대해서는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고 3월달 FOMC, 5월달 FOMC에서 조금 더 논의를 하겠죠.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이 의사록에서 확인이 될 텐데 이번 의사록에서 나왔던 그래도 의미 있던 조금 한 가지는
MBS 매각에 대한 매각 얘기가 얘기를 있었습니다. 했죠. 그러니까 그게 뭐 다수의 의견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향후에 큐티가 시작된 이후에 어느 시점에서는 MBS를 매각을 하거나 MBS 재투자분을 국채로 전환하는 것들을 통해서 윤준이 원하는 구성, 국채 중심의 구성을 가져가야 되지 않겠냐라고 의견을 냈기 때문에 물론 큐티가 시작됐을 때 처음에는 매각은 하진 않겠지만 실시가 되고 어느 그 프로세스 중간쯤에서는 매각을 하는 방안도 특히 MBS 중심으로 매각하는 방안도 지금 열어놓고 생각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또 큐티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자료를 내기 때문에 그거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제 아침에 최강희 선수도 얘기했지만 블라드 혼자 이렇게 떠드는 거냐 왜 나머지들은 이 정도는 아닌데 블라드는 왜 이렇게 오버하는 것 같아요? 어때 보여? 최강희 선수 생각 어때요? 아침에 이 사람 블라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제임스 블라드가 의견이 시장에서 굉장히 강하게 받아들여졌던 이유는 제임스 블라드가 옐런 의장의 복심이다라는 거였잖아요. 근데 옐런 의장이 아니잖아요, 지금. 블라드가 오늘 네. 아침에 했던 얘기도 어제 미국 시장에 했던 얘기도 상당히 놀라운 얘기거든요. 중립금리가 2%라니 그렇지 않아? 그냥 어떻게 생각해? 네, 금리를 그 정도까지 또 그러니까 이게 지금 금리를 굉장히 금리가 낮다 보는 거죠. 지금 이게 민플레에 대비해서 금리 수준이 너무 낮고 하여튼 뭐라도 해서 QT도 빨리 해야 된다 뭐 이런 네. 논리잖아요. 네. 근데 이게 연준의 전체 시각은 아닌 것 같은데 아까 이제 졸라탄 얘기를 했던 건 뭐냐면 일부 또 그래도 굉장히 유명한 스트레치스트인데 그런 열가에서도 알게 모르게 밑에 깔린 생각은 야 이게 지금 생각보다 요 인플레는 굉장히 이전 한 20년 내에서 30년 내에서 보지 못한 걸 생각하는 거잖아 지금. 그런 게 좀 있어가지고 저는 이게 그러니까 걱정되는 거는 인플레이션이 작년 연말에도 그렇고 올해 초에도 그렇고 조금씩 잡히려고 그럴 때마다 뭔가 터지면서 인플레가 예상치보다 높게 나와 버렸어요. 계속해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우리가 연말에 인플레이션이 당연히 수치상으로 계산했을 때 내려가는 게 맞는데 뭔가 이슈가 계속 생기면서 이게 계속 연결됐을 때는 과연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은 안 했거든요, 사실. 대부분이. 그래서 그게 이제 걱정되는 부분이고, 솔직히 크레딧 스위스의 의견은, 저는 그게 뭐 결론적으로는 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는데, 만드는 게 불가능해 하니까 사실은 그 의견 자체가 맞다라는 말씀은 못 드리겠고요. 전혀 아니야. 나도 그렇게 생각 안 해. 다만, 시장 플레이어인 사람이 금융 자산 가격을 꺾으면서까지 지금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한다라는 건 조금 우려스럽다. 나도 깜짝 놀란 게 장기 금리 올려가지고 자산 가격을 낮춰야 된다는 말까지 해버리니 이게 왜 이런 말까지 하는지가 궁금한 거지. 왜 걔네들이. 나도 그런 거 정도는 생각 안 하거든요 지금. 사실 저도 이제 근데 그 사람이 쓴 책을 좀 그 보고서를 봐야지 아닌 거니까 전체적으로 한번 좀 뜯어봐야 되겠죠. 뜯어봐야 될 것 같고 사실 오늘 내가 이게 주도했던 건 빨리 마무리해야 돼가지고 오늘은 좀 시간을 끌 수 없어 하는데 내가 아침에도 강조했던 그림이 사실 요새 최근에 많이 보는 게 그 채권시장 변동성이 굉장히 좀 빨라지고 있잖아요 지금. 그렇죠. 예. 근데 내가 이걸 왜 하냐면 최근에 제가 이제 뭐 기업도 갔다 오고 좀 이렇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최근에 자금 조달할 때 생각보다 회사채 시장이 머리 아픈 거. 무슨 말인지 알지 형? 네. 혜영 씨, 우혜 형이. 다들 이게 조달 금리가 너무 올라오니까 사실 증권사들도 그렇고 뭐 기업들도 그렇고 지금 장난 아니더라고. 그 뭐 4%대 봤던 것들이 6% 넘어야 그게 반영돼 버리고 하니까 지금. 어떻게 생각해 지금? 그러니까 금리의 움직임이 조금은 그러니까 금리 인상은 하는 건 알겠고, 그다음에 특히 우리나라 뭐 회사채 시장을 말씀드리면 일단은 한국은행이 금리를 인상하는 건 알겠는데 연준에서 또 갑자기 이렇게 나와버리니까 한국은행도 같이 추가적으로 뭔가 더 올릴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러니까 왜냐면 그 얘기를 왜 드리냐면은, 그러니까 원래 올해 금리 인상 그 레벨에 대해서 뭐 저 말고도 다른 뭐 하우스 이제 채권 담당하는 분들 의견을 보면은 보통은 1.5에서 그쳤어요. 그러니까 1.25 또는 1.5까지 밖에 인상을 못 한다라고 예상을 했었었는데 최근에 폴 보시면은 1.75 그다음에 내년에 2%까지도 보는 분들이 하나씩 늘어나고 있거든요. 요거 때문인데 네. 2%를 봐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지 내 말은. 근데 저 역시도 이제 금리는 저는 올해 일단 1.75까지는 올려놓고 내년에 한 번 더 또는 두 번 정도 인상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문제, 특히 뭐 금융불균형 측면의 문제들을
작년에 이어서 계속해서 해소할 필요성이 높은 상황이고 특히 가계부채라든지 기업부채라든지 이런 것들이 코로나 터지면서 굉장히 빠르게 늘어난 상태잖아요. 이러한 건전성 측면에서는 우리나라도 뭔가 좀 디레버리징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금리를 인상을 해야 되는데 이런 거에 플러스해서 연준 역시도 지금 빠르게 금리를 인상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다 보니까 한국은행이 이러한 대외의 변화에 대해서 또 같이 대응을 해줄 필요가 있잖아요. 만약에 연준이 3월에 금리를 인상을 하고 연달아서 5월, 7월, 5월, 6월, 8월 이런 식으로 금리를 올리게 된다면은 기사들이 이런 기사가 나올 거예요. 대외 금리 어쩔 거냐, 연준 따라서 올려야 되지 않겠냐 이런 의견이 되게 많이 나올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한국은행이 물론 바로 즉각적으로 연준이 올린다고 해서 올리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이러한 금리 인상의 그 경로 자체를 조금 더 높일 필요성은 높아질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서 지금 상황에서는 연준이 올해 이렇게 해가지고 내년 상반기까지는 금리를 인상하는 흐름으로 가져갈 것 같은데 이러한 움직임 가운데 한국은행도 조금은 한 번 정도는 내년에 더 올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2% 금리가 우리나라도 불가능한 레벨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상황이고 어쨌든 간에 근데 올해만 놓고 본다면은 그래도 두 번 정도로 이제 올리는 일단 컨센이 많이 우세해지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특히 단기물 금리도 따라서 많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 이런 거에 따라서 그 스프레드가 계속해서 회사채나 이런 가상금리 같은 것들도 조금씩 좀 계속해서 좀 많이 올리는 느낌인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서는. 그리고 또 정부 당국의 방향성도 대출을 좀 억제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자금을 조달하는 그 회사채 발행이라든지 특히 가계들이 대출하는 대출금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되게 빠르게 올라갈 수 있는 지금 상황에서 좀 그런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금통위에서는 동결하겠지만 시장 금리 상승 속도는 잘 안 멈추는 것 같은데 최근에 한국은행이 개입을 해도 네. 금리 그냥 올라가 버리잖아요 지금. 그죠. 그러니까 한국은행의 개입 자체가 2조 원 정도로 매입을 해줬고 그게 10년물, 5년물, 3년물, 20년물인가요? 그게 매입을 해줬었는데 사실 그 규모가 그러니까 항상 제가 지난번에 자료가 냈던 게 어떤 내용이었냐면은 물론 이런 2조 원이나 1.5조 이런 식으로 매입을 해주는 것들이 그 매입 자체가 의미가 있다기보다는 매입을 하겠다라고 결정을 하고 그게 시장에 이제 어나운서가 됐을 때가 더 의미가 있었지 않았나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물론 지난주에 그러니까 2월 7일에 한국은행이 매입을 했고 그다음에 금요일에 추가적으로 변동성이 더 커졌을 때 더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은 사실 한국은행의 이러한 개입을 통해서는 지금의 금리의 이러한 상방 올라가려는 힘을 억제하기 좀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오히려 최근에도 미국채 금리가 이러한 러시아나 지정학 리스크 때문에 조금 주춤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러한 대외 금리 움직임에 따라서 조금은 우리나라도 금리가 같이 조금 힘을 받아서 올라가기 좀 어렵지 않을까 당분간은 말씀을 드리고 있고 다음 주에 근데 금통위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시장에서 예상하지 못했던 금리 인상이 나온다면은 조금은 금리가 좀 변동성이 더 높아질 수 있겠지만 동결로 간다면은 오히려 조금은 좀 승고르기 할 수 있는 구간이 오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경제에서 봤을 때는 사실 우영연구원이 얘기하는 게 되게 무서운 게 이게 자산 불균형이기 때문에 올해 그게 지배를 한다. 그래서 자산 불균형을 완화시키는 방향으로 금리를 올린다라는 얘기는 결국에는 밑에 있는 애들이 돈을 더 벌게 해줄 방법은 없거든요. 금리를 가지고. 그럼 위에 이제 자산으로 번 사람들이 돈을 못 벌게 만든다는 소리인데. 그러니까 비슷한 얘기야. 금리 올리고 위에서 자산 가격을 끌어내려가지고 불균형을 맞춘다라는 얘기는 크레딧 스위스에서 얘기한 거랑 다를 바가 없거든요. 자산 가격이 너무 올라와서 우리가 네. 지금 올해 화두가 이제 갈등도 크지만 불평등이 너무 심화되니까. 근데 그 얘기는 불평등이 커가지고 자산 가격을 전부 다 내려야 된다라는 의미로 들어가 버리면 정책적으로 그걸 내리는 정책이 들어가면은 이건 시장을 해석해가지고 움직인다라기보다는 자산 가격 인플레가 지금 굉장히 고민스러운 거죠. 생각보다 많이 빠질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것도 좀. 하여튼 내가 오늘은 사회를 좀 강하게 개입을 한 게 이제 마무리를 시간 내로 해야 돼서 그런데 네. 사실 우리가 연간 전망에서 이제 그럴 거예요. 이제 베이스 시나리오가 있고 부정적 시나리오가 있는데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게 저한테 베이스 시나리오가 약화되는 거 아니십니까? 계속 말씀드렸던 게 결국은 물가 문제가 기대했던 것보다 더 악화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건 맞다. 근데 아직까지 베이스 시나리오 고칠 생각은 없어요. 아직은 아닌데 문제는 하나 약간 찝찝한 게 딱 하나죠. 지금 우리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연말 되면 미국 CPI 기준으로 네. 한 3% 초반까지 내려올 것이다. 네. 근데 그게 과연 내려올 거냐에 대한 질문들도 나올 수 있는 거라는 거지 지금.
내 말은 그렇게 된다가 아니라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저런 것들이 이제 임금도 낮추고 서비스료 상승도 막아야 되고 뭐 이런 문제들은 결국은 좀 재화의 어떤 소비가 막 늘어날 수는 없잖아요 지금. 그쪽을 건드는 방법은 좀 강한 정책일 수밖에 없고. 그래서 아침에 내가 무슨 뭐 이분이 뭐 대단한 분이지만 뭐 크레딧 스위스 의견을 따르겠다가 아니라 어떻게 이런 말까지 할 정도로 내가 놀랐던 거야. 이런 말을 어떻게 하지? 자산 가격을 낮추고. 그리고 제일 웃겼던 게 FOMC 이후에 기자회견 한다 그 말을 보면서 내가 이제 파웰이 지난 연준 재직 기간 동안 제일 잘한 게 이거잖아요. 기자회견 해가지고 안심시켜주고 시장에서는 지금 파월풋을 얘기하고 있는데 월가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걸 보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다 다수가 아니기 때문에 더 나는 이상한 거예요. 다수는 의견은 항상 틀릴 경우가 많은데 블라드도 지금 소수잖아요. 네. 내 말은 블라드 말이 다 이 얘기를 하고 있으면 아니 다들 그렇게 생각하는 건 하겠는데 그냥 블라드 혼자 떠드는 것 같고 뭐 월가의 의견들도 거의 다 이제 그런데 뭐 이렇게 좀 튀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 의견은 소수인 것 같고 나는 항상 소수의 의견이 뭔가 어떤 변동성이 커질 때는 소수의 의견 쪽으로 좀 변할 때 그런 경향이 있었다고 저는 좀 마바라 같은 얘기니까 그래서 오늘 아침에 좀 고민을 해보자는 거죠. 이런 생각들도 소수 의견이 나오는구나. 네. 이게 왜 이러지? 뭐 이런 고민들. 그래서 아직까지 우리도 베이스 시나리오는 안 바꿨는데 하여튼 물가 문제가 생각보다 훨씬 심각하구나라는 생각 정도는 하겠어요. 저는. 네.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렇게 마무리 짓지 뭐. 우혜영 용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물가 문제는. 네. 저 역시도 아까도 좀 말씀드렸지만 지금 연준의 관심은 정말 집중이 되어 있는 건 물가 잡기거든요. 고용이 아닌 것 같아. 네, 고용은 이미 지금 그러니까. 연준의 위원들이 고용이 좀 닫혀도 된다 생각하는 것 같다. 그리고 금리 몇 번 올린다고 해서 고용 시장 해칠 것 같진 않아 보인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미 위원들이 고용에 대해서 완전 고용의 달성을 했거나 근접했다라고 평가를 하는 위원들이 많습니다. 내가 왜냐면 졸라탄 말 중에 뭐가 있었냐면 네. 결국은 그 서비스 인플레이션도 둔화시킬 수 있다는 거야. 경축적으로 하면. 그래서 연준 위원들 역시도 지금 뷰는 사실 우리랑 비슷하게 연말쯤에는 물가가 조금 완화될 수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것들이 정책을 긴축적으로 가져갈 거고 그리고 수급 불균형에 대해서 이게 해소가 된다라고 말을 하는 것들이 물론 공급 병목 현상이 완화되는 측면도 있겠지만 그만큼 수요도 뭔가 떨어뜨려가지고 이걸 맞추겠다라는 얘기인 거라고 저는 오히려 해석을 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연준에서는 강력하게 긴축을 지금을 가져갈 거다라는 거를 이미 시장에다가 의사록을 통해서 저는 얘기해줬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어서 지금 연준의 관심은 진짜 오로지 물가 잡기, 기대 인플레이션을 빨리 꺾기 이거다라고 말씀드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조금 올해는 뭐 매달 연준에서 금리를 인상한다든지 QT를 생각보다 뭐 2분기 또는 3분기에 가져간다든지 조금 빠른 정책 전환이 가능할 수도 있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최강희 선수도 마무리 짓죠 그러면. 예, 뭐 지금 상황 연준에서 뒤로 물러날 만한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경기 자체가 그렇게 나쁜 상황은 아니에요. 나쁜 상황은 아닌데 정책적으로 금융에 우리가 기댔던 부분, 통화에 기댔던 부분이 굉장히 높은 포션을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게 조정이 나오면은 당연히 그거에 따라 가지고 조정 나오는 거에 대해서는 감안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러시아 문제 같은 경우에는 아무도 생각을 안 했던 문제이기는 하니까 지정학적인 리스크로 불확실성 요인 같이 반영되고 있는 상황이다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이게 러시아가 있으니까 상황이 나아질 수 있고 아니면은 물가가 지금부터 하락하니까 상황이 나아질 수 있고 이런 말씀을 드리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구간이다라는 말씀은 드리고 있고요. 아마 정책적인 연속성은 지금부터는 계속해서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일정이 있어서 이제 마무리 짓는데 하여튼 그러다 보니까 섹터들도 그러니까 굉장히 섹터에 대한 고민이 생겨서 이런 거야. 내가 지금 결론을 못 내리겠는 게 이렇게 보면 당장은 방어적으로 가는데 어제도 보니까 굉장히 방어적 섹터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 당장은. 그렇죠. 근데 물가에 관련된 것들이라. 그 박스권에서는 항상 그렇잖아요. 근데 종목으로 보셔야죠. 그래요. 좀 급하게 이렇게 했는데 마무리하시고 오늘 하여튼 다음 주도 중요할 것 같아요. 계속 중요한데 이게 시장의 사람들이 작년에 주식하셨던 분들이 알아셔야 되는 게 우리 증시는 굉장히 그 소순환 사이클에 연동되는 증시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미국과 다르게. 그래서 이 소순환 사이클에서 매크로 변수가 매우 주식의 포트폴리오에 변화를 많이 줍니다. 이게
그래서 제가 계속 얼마 전에 칼럼 써서 욕 많이 먹었던 게 한국에서 장기 투자가 잘 안 맞는 이유 막 이렇게 썼었는데 이 소수한 사이클에서 특히 매크로 변수가 급격하게 변할 때는 굉장히 포트폴리오 전략 짜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뭐 나는 나무만 보면 갈 수 있다가 잘 안 맞는 게 저도 그런 얘기를 좋아하는 사람인데 강세장에서는 사실 이런 국면에서 잘 안 맞습니다. 그래서 매크로 변수가 중요하다는 거, 뭐 잡음일 뿐이다 이렇게 무시하면 참 좋겠는데 제 경험으로 그렇지 않았다. 그러면 지금 제일 중요한 변수는 뭐냐? 인플레이션입니다. 인플레이션, 코스트. 이거에 대해서 가격 전가 가능한 기업들 정말 선별하기 힘들겠지만 그리고 방어적인 것들 이런 것들로 사실 조심해야 되는 구간은 아직도인 것 같아요. 사실 이 정도 레벨이면 한번 지르고 싶은데 고민스럽네요. 네,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고민하시죠.